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글로벌 이슈라고 합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엔 사람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가 어떤 물질인지, 이것이 왜 기후변화에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영어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화학식은 CO2입니다. C는 탄소를 뜻하는 카본에서 온 것이고 O는 산소를 뜻하는 옥시전에서 온 것입니다. 화학식에서 C는 1개, O는 2개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화학 구조식을 보면 가운데 있는 탄소의 양쪽으로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선이 2개 그려져 있어서 이중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막대 모형은 화학 구조식과 거의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은색 공은 탄소이고 양쪽의 붉은색 공은 산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개의 막대는 이중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 충전 모형의 경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역이 많이 겹쳐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서로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음을 밖에 내놓으면 물이 되는데 반해 드라이 아이스는 물처럼 액체로 되지 않고 바로 하얀색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물을 얼린 얼음은 밖에 내놓으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데 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상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지표면의 기압은 1기압입니다. 1기압일 때 물은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기압이 낮아질 경우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동결 건조를 할 경우에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데 이 경우 고체의 얼음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물과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1기압일 경우에 액체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하 78.5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에서 바로 기체로 변합니다.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하얀색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5.1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에서 온도를 올리면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내압 용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 텐데 투명한 내압 용기를 만들거나 우리가 이 내압 용기 안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압은 1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뀌어 날아가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보기는 힘들지만 액체 상태의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탄산수, 탄산음료 등에 들어있는 탄산이라는 것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원래 무색무취의 가스인데 농도가 높아지면 특유의 냄새가 나고 탄산수 특유의 자극적인 느낌을 만들어주어 청량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거품은 맥주의 맛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맥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날 맥주가 생각나는 것도 바로 이 느낌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맥주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산화탄소 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맥주에 주입해서 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콜라나 맥주가 따뜻해지면 김이 빠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미지근한 콜라와 맥주가 맛없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0도일 때는 1kg의 물에 3.3g의 이산화탄소가 녹지만 10도일 때는 2.5g, 20도일 때는 1.7g, 40도가 되면 1g밖에 녹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병이나 컵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더 많이 녹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더 많이 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그중 일부는 물과 반응하여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낮아지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게 되고 산이 생성되어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온도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남극 보스톡 빙하의 성분 분석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높아지고 온도가 낮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낮아집니다. 높아진 기온과 해수 온도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온실작용을 강화해서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온과 이산화탄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작용이 증폭되어 계속해서 높은 쪽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서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를 양의 되먹임, 영어로는 positive feedback 관계라고 합니다.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나무에 들어있는 유기물과 산소가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생겨서 매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열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래를 부어서 연료와 공기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기 위해서는 연료, 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가스를 쏟아부으면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불이 꺼집니다. 우리 몸은 유기물과 산소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호흡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과정이지만 세포 과정 단위에서는 조금 더 생화학 반응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연료와 최종 결과물만 놓고 보면 연소 과정과 같습니다. 연소 과정에서는 이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는 효소에 의해서 전 과정이 조절되면서 각 반응 단계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를 이용하여 걷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자연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세포가 만들어내고 피를 통해서 허파로 수송하고 여기에서 숨을 쉬면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지구 대기에는 산소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대기가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유기물과 산소를 소모하는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화학작용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탄소 동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식물, 해조류, 시아노박테리아 등이 대표적인 광합성 생물입니다. 광합성 생물은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유기물과 산소로 변환하는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작용인 호흡작용도 합니다.
동물, 균류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은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서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물을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종속영양생물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먹이가 사라져서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개체수와 활동량이 낮아져서 이산화탄소 생성 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더 빠른 속도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더 빠른 속도로 그것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을 음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음의 되먹임이 작동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열대 밀림을 제거하여 경작지를 만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음의 되먹임 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이슈의 중심에 있으니까 대기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로서 7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산소로서 21% 정도 됩니다. 아르곤이 세 번째로 높은데 0.9%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기체가 이산화탄소인데 공기 중에 0.04%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미량 성분으로 네온, 헬륨, 메탄, 수소 그리고 크립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성분 중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양으로 보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총 750기가톤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녹았다가 다시 대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조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탄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형태로 있을 때는 포도당, 녹말, 셀룰로스, 리그닌, 단백질, 핵산 등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은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해양에 있던 유기물은 해양 퇴적층에 묻히기도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성이 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꺼내서 대기중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역동적으로 변환되고 이동하는 탄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불용성 고형 유기물을 꺼내거나 석회석과 같은 탄산염암을 대량으로 각용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이산화탄소는 수증기,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으로 오는 빛의 대부분은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 닿습니다. 반대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적외선은 대부분 온실가스에 흡수되어서 지구 내부에 머무르게 됩니다. 열을 가두어주는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평균 지표면 온도가 15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낮아졌을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온실가스는 없어져야 할 물질이 아니라 적절한 농도로 존재할 때 인간을 포함한 현생 생물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면 어떤 생물에게는 큰 재난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고 대부분은 지표로 전달됩니다. 대기의 에너지 중 일부는 우주로 방출되고 일부는 지표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지표로 전달된 에너지는 다시 방출되는데 이 중 일부가 우주로 방출되고 대부분은 다시 대기로 돌아옵니다. 이때 에너지가 대기 중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온실가스입니다. 지금부터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온실가스로 작용하는지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지식이 사용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만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직관적으로는 밝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느낄 수 있는 가시광선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나노미터에서 74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입니다. 가시광선은 사람의 시각세포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입니다. 자연계에는 이보다 더 짧은 파장대의 빛도 있고 더 긴 파장대의 빛도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혼동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강하고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전자기파부터 보면 감마선,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라디오파 순서입니다. 분자의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순으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은 분자의 공유 결합에 영향을 주어 원자 간의 결합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의 경우에는 분자 진동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마이크로파는 분자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효과와 연관이 있는 것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분자 진동입니다. 이 그림은 물 분자의 경우인데 물 분자의 경우 세 가지 진동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동 운동을 위해서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그림의 아래쪽에서 산봉우리처럼 튀어오른 부분이 물 분자가 흡수한 특정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나타냅니다. 이산화탄소는 네 가지의 진동 운동을 하는데 각각의 진동 운동마다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있는데 이는 물 분자와는 다른 파장입니다.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의 예를 보면 분자들은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분자 진동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자마다 특이적인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할지 안 할지도 분자의 구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는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제일 높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6000도, 그 다음으로는 5000도, 4000도, 3000도 순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더 강하게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서는 태양이 방출하는 전자기파와 지구가 방출하는 전자기파 분포를 그려놓았는데 온도가 5500도가 넘는 태양은 가시광선이 강한 파장을 방출하고 지구는 적외선 위주의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자외선의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는 주로 오존에 의해서 흡수되고 가시광선은 지표면에 대부분 도달합니다. 적외선의 경우 물분자, 산소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등에 의해서 일부 흡수되고 나머지가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태양 복사는 그림의 왼쪽에,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지구 복사는 그림의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는 5500도가 넘고 주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파장대의 빛을 발생시킵니다. 태양빛이 대기에 도달하면 일부는 대기 중의 다양한 기체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산란되고 70에서 75%의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지표면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낮고 주로 적외선 영역의 긴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해서 우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대기 성분에 의해서 흡수되고 15에서 30%만 방출됩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햇빛은 통과되고 온실 안의 열기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온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지구 내부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장의 전자기파가 얼마만큼 통과되는지는 대기에 어떤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가 어떤 파장을 흡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가장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산소와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큽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주로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다양한 기체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그림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됩니다. 그림 윗부분에서 대기를 통과하는 붉은색과 파란색은 이렇게 흡수되거나 산란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 산소와 오존은 자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흡수하여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한 자외선 중 상당량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에 오존홀이 생기면 지표면에 더 많은 자외선이 도달하여 피부암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적외선은 온도가 낮은 지구가 주로 방출하는 전자기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물질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 가둬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실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위 분자의 에너지 흡수 능력과 대기 중에 존재하는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 효과 기여도를 보면 수증기와 구름이 36에서 72%, 이산화탄소가 9에서 26%, 메탄이 4에서 9%, 오존이 3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0.04%를 차지하는 미량 성분이긴 하지만 온실 효과에서는 매우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6,5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팔리오세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오세에 가장 높았을 때 약 2000ppm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 꾸준하게 농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을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종들은 멸종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에 의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고 강력한 태풍을 포함하여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는 기체이지만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잘 다루어야 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